네, 오늘은 미국 정부 부채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부채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막연한 불안감으로 깔려있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 부채 관련돼서 이야기거리가 많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도 많고 제대로 직면한 현실을 진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실제 미국 정부 부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 부채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 시스템과 사실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부채가 없으면 가난하고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면 터진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세울 수가 있겠죠. 사실상 우리가 부채 없이 부를 축적한다라는 것이 어려워진 게 현실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고요. 그런 배경 하나 없이 사실 조금 과장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조차 상당히 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주제가 바로 이런 정부 부채, 아주 거시적이고 큰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저는 부채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채 한마디로 빚입니다. 이 빚은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용을 담보로 발전하는 게 그런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다만 통제를 벗어난 부채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단순히 부채가 커졌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부채가 현재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부채의 규모도 커지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부채 규모는 대부분 주요 선진국 대비 우수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기축통화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런 흐름, 정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재정 수지가 악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또 부채 한도 협상 시기가 또 다가오고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적정선에 대해서 매번 운운하면서 국가부채 이슈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편적으로는 현재 미국 부채가 상당히 많다, 단조롭게 주요 국가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정부 부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부채 하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 차트죠.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 총 규모는 대략 한 32조, 33조 달러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미국 GDP죠. 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약 121%다. 24년 4분기 기준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정부 부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쭉 떨어졌다가 다시금 늘어나는 모습이죠.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한 56%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와 비교해보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결국 파산 직전의 미국 경제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GDP 대비 부채 비율만 봐서는 실제 재정 부담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예로 지금 일본의 부채 비율이 22년도 기준으로 216%거든요. 200%가 넘은 일본의 경우, 그렇다면 지금 일본에는 재정 위기가 왔어야 되겠네요. 단순히 GDP 대비 부채 비율로만 보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미국은 100%, 120% 남짓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200%가 넘어간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일본이 재정 위기가 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 실제 재정 부담의 크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단순히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비교하게 되면 이 공공기관이 들고 있는 자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배제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부채를 써서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게 과연 부채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순부채 개념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사회보장기금이라든지 국부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자산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디테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세인트루이스 여는 자료입니다. 일본의 대차대조표 22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실제 부채라고 볼 수 있는 국채 비율과 따져보면 114%에 불과했고요. 더 나아가서 전체 부채 비율 중에 GDP의 134%나 해당되는 많은 자산들로 구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부채가 220%가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자산에 투자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자산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수익을 가져온다라는 뜻인데 일본의 대차 대조표를 따져보면 이 자산과 부채 사이에 수익률 격차가 생기겠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엔캐리 트레이딩이 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과 국채 수익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잖아요. 물론 오르긴 했어도 타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가 부채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을 매입을 하기도 하죠. GDP의 30%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해외 채권도 많이 들고 있고 주식도 투자합니다. 이게 일본 GDP의 55% 정도 돼요. 따라서 일본은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그 부채 중에 절반 이상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위험자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전략은 매우 저렴한 금리로 차입을 하고 위험하고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대차 대조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속적인 적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사실 순부채 개념으로 따져보면 결국 119%에 불과하다. 사실상 216%가 아니고 119% 절반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의 개념으로 가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국채 부분으로만 좁혀보면 78% 이런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정부 내 보유 자산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신탁기금이라든지 연준이 미국 국채 형태를 들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상당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서로 상쇄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런 보유 자산이 결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일 수밖에 없고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 포지션이 총 142%고 자산 포지션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산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죠. 2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면 순부채 포지션은 119%에 불과하다. 뭐 어찌됐든 총 142에서 자산 포지션이 빠지니까 좀 줄긴 했습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단순 비교하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들고 있는 이 자산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배제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하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 GDP 대비 단순 비율로 따져보기보다는 부채 상환 부담을 고려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 부채 비율이 얼마냐가 아니라 부채를 내가 계속 상환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이자율을 검토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GDP 대비 이자 비용을 따져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미국 정부 지출 내 순이자 비용이 작년 조사까지만 하더라도 3위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회보장, 헬스, 다음에 이자 비용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24년도 회계연도부터는 국방비와 메디케어 지출을 이자 비용이 초과할 것이다. 한마디로 두 번째로 정부 지출의 큰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게 최근 데이터고요. 25년 기준으로 다시 살펴봤더니 정부 지출 내 순이자 비중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마디로 사회보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게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헬스가 3위로 떨어졌고요. 뭐 사실 미국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게 큰 카테고리로 보게 되면 국방, 사회보장, 의료,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이 네 가지 범주가 전체 연방 지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정 지출, 재정 적자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 한마디로 지금 이 두 번째 수순까지 올라가게 된 이자 지출의 비용이 결국 순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일 텐데 이런 측면에서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보다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GDP 대비 순이자 부담 비중이다.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게 40년도부터 쭉 이어온 장기 차트인데요.
가장 높았을 때가 82년도에서 98년도 이 무렵이죠. 이때의 피크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 게 지금 현재 순이자 부담 비중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이자 비용이 3%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0년 이후 장기 평균이 1.7%거든요. 이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가파르게 올라온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YY 흐름 보더라도 27%나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과거 높았던 피크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이런 순이자 비용이 높았던 이때는 91년도가 3.2%거든요. 사실 이때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4%에 그쳤어요. 지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1%잖아요. 당시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44%에 그쳤을 때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산 직전의 미국 경제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이자 부담 비중으로 봐야 된다. 이때가 재정 지출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던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GDP 대비 부채 비율로 볼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어찌됐든 당시의 공공부채 GDP 대비 44% 수준에 그쳤지만 이때는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순이자 부담 비중이 3.2%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다면 당시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했을 것이다. 이게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흐름이고요. 사실 더 나아가서 부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단순히 GDP 대비 순이자 부담 비중의 정도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실질 순이자 비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채를 계속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단순히 순이자 부담 비중이 아니고 실질 순이자 비율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 순이자 비중에 대해서 언급한 주요 인사들이 레리 서머스도 있고 옐런 전 장관도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2% 이하를 유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연간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부담하게 되는 실질 비율을 따져봤더니 지금이 0.07%예요. 과거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하더라도 1.1, 1.64, 1.1, 1.07이거든요. 사실상 미국이 파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부채 문제가 확대가 되려면 GDP 대비 실질 순이자 비율이 2%가 넘어서야 됩니다. 2% 이하라면 아직은 그렇게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부채 문제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던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서 실질 순이자 비중으로 살펴봤더니 지금 기준이 0.07에 불과했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국 명목상 이 3%가 넘는 순이자 부담 비중에 대해서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작년 5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자 비용이 국방비와 의료보험 비용을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미국의 정부 지출에 있어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많은 예산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GDP의 1.6이었는데 23년 기준으로 2.4%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항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예산에 있어서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금 정부안이 제출한 사항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부채 비율이 GDP의 133%가 될 것이다라는 자료가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이자 비용이 지금 GDP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35년도까지 4.7%, 즉 5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체 수입에서 18%가 이자 비용인데 이게 27%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라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자국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피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수순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자를 내야 되지?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일본, 한국보다 우리가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신용도가 낮아서도 아니고 현재 강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대출을 받는데 신용이 좋은 고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 재정 지출 중에 이자 비용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결국 국가 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0년물이 현재 4.5% 수준이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 부채 감당이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결국엔 트럼프는 금리 인하 압박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라든지 벤센트가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런 필요성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다만 연준의 이제 독립성이라든지 반발 심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연준은 단기 금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금리가 원하는 만큼 따라줄까에 대해서는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의 압박 강도가 좀 약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제 완화라든지 SLR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포지션을 좀 키워주는 부분도 있고요. 해외 수요를 압박하는 부분도 있겠죠. 미국 국채를 사라. 사실상 관세 협상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요가 유도가 되면 국채 수급이 완화가 되니까 금리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더불어 비공식적으로 YCC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 YCC 같은 그런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일본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배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국채 금리를 낮춰서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정부 부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